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MS 365 챗, 그리고 팀즈에서의 활용법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코파일럿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코파일럿에 깔려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오픈 AI가 만든 챗GPT라는 모델을 가져와서 생성형 AI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죠. 이 챗 GPT의 이름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챗이라는 건 대화형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검색형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한마디씩 주고받는 대화형의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러티브 생성을 한다는 거고요.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자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한 것에 해당되는 문장을, 콘텐츠를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서 보여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는 프리트레인드이고요. 검색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지식을 가져와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 있던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사전에 학습을 시켜놨고 배경 지식으로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되는 답변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내용을 생성을 해주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이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지금 나와의 챗에 적합한 그런 단어들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 GPT를 가르칠 때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인터넷에 있던 이런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고급진 지식들, 잘 정제되어 있는 지식들, 또 높은 수준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깔끔한 문장들, 이런 수많은 것들을 가르쳤고요. 이렇게 많은 텍스트를 학습한 끝에 GPT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단어들을 묶어서 문장으로서 사용을 하고 어떤 문장들 사이에 연결을 사용한다 라는 인간이 써놓은 이런 고급진 글, 논리적인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거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단어들이, 문장들이 사용되는 확률들을 계산을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해당되는 대답을 인간들이 썼던 이런 고급진 문장에 많이 나왔던 유사한 확률들을 모사를 하면서 흉내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쌓아놓은 이런 고급진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엄청 똑똑한 친구가 나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업무 툴로서 내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너러티브는 확률적 추론을 이야기하고요. 프리트레인드 과정에서 학습한 많은 단어, 문장, 그런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적 계산을 해서 다음에 글을 생성해야 될 때 기존에 사람들이 고급진 글에서, 논리적인 글에서 많이 썼던 이런 확률들을 고려해서 높은 확률로 쓰인 단어를 마찬가지로 높은 확률로 선택을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생성이고 이런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매번 다른 대답을 받게 될 것이고요. 같은 질문을 10번을 하면 그 10번의 대답은 매번 다른 대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멋진 질문을 해서 단 한 번에 가장 완벽한 대답을 얻어내겠다, 이런 접근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저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대답이 보다 높은 확률로 나오도록, 나에게 필요한 대답을 결과적으로는 얻어낼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전 학습되어 있는 정보들이 과학, 공학, 기술, 문제 해결, 요리나 역사, 스포츠, 코딩,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 함수, 컴퓨터에 대한 지식 등등 굉장히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전공 지식과 관련된, 저의 산업 경험과 관련된 토론들을 해봤을 때 저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지식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알고 있는 전공이라든가 저의 전문 지식은 여러 수많은 분야 중에서 특정 한두 개, 두세 개 분야 정도에 좀 쏠려 있는 편인데요. 이 GPT에 사전 학습된 정보는 이렇게 방대한 여러 가지 산업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면에서 전공으로 치자면 저의 전공은 하나이지만 GPT의 전공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똑똑한 친구가 나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건 아주 든든한 일이죠. 또한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구글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런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생성형 AI는 이 생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정보에 대해서만,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창작을 해준다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요약을 해준다거나 또는 형식을 유튜브 스크립트의 형식, 카드 뉴스의 형식 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카피라이트의 형식,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생성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 지식이 아주 많아서 똑똑하다는 것과 어떤 목적이나 맥락, 나의 지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생성을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능력이 합쳐지면 창작이라는 분야, 기획이라는 분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또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내가 작성한 문서에 대한 자문이나 어떤 의견, 컨설팅을 제공해야 된다. 또는 내가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를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범용적으로 나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챗이라는 인터페이스 형식이라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데요. 기존까지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글 검색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과정을 보면 검색을 할 키워드를 넣고 구글이 우리에게 이런 해당되는 검색 결과 리스트를 제공을 해주면 그걸 내가 열어보고 읽어보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 그 창을 닫고 또 다른 리스트를 열어보고 이런 걸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추출한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보고서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일인데요. 앞으로 우리의 업무 경험들은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받고요. 그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 추가 답변을 받는 이런 대화라는 형식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FP를 작성하는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챗GPT 또는 코파일럿은 자신이 이미 학습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 RFP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명의 의견으로 블로그에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챗GPT가 학습한 굉장히 방대한 지식으로부터 요약, 정리된 체계적인 지식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평가 및 선정 단계에서 주로 쓰이는 평가 지표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달라는 추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대화에 대해서도 역시나 답변으로서 주요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쌓아놓은 고급 지식으로부터 도출된 이런 단어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팀즈에서 코파일럿의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녹화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AI에 의해서 요약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시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직접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관부서에 배포하고 할 때는 당연히 개인정보라든가 고객의 정보라든가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들을 요약을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인지 회의록인지 좀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거의 자동으로 이런 회의록을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살짝 부주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올바른 핵심적인 내용 요약에 실패할 수도 있고 혼동에 의해서 또는 잘못된 생성에 의해서 특정인이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그 사람의 발언인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 생성된 건 아닌지 꼭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내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회의록 또한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면을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나의 문서함에서 또는 외부 웹에서 크롤링 등의 자동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했을 때 외부인 또는 우리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들 또는 저작권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항상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회사의 보안 정책 또한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회사의 보안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파일럿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버전이 있습니다. 개인용 코파일럿은 무료로 배포되어 있고요. 코파일럿과 대화를 하면서 사전 학습된 정보로 생성을 할 수 있고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 대해서
생성형 AI가 요약이나 답변을 해주는 개인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개인이 프로라는 등급의 유료 계정을 결제를 하게 되면 아웃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MS 오피스의 기능에 연동이 되어서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업용 버전인 코파일럿 4 MS365 계정을 구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유료 기능에 더해서 팀즈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기능까지 활용이 되어서 이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많은 글과 이미지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처리가 좀 더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서 코파일럿과의 대화에 훨씬 더 잘 인식이 되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코파일럿은 바로 이 기업용 버전인 코파일럿 4 MS365 이 버전에 대해서 기능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파일럿은 공식적으로 한국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에 국내에서 행사를 열어서 발표를 했고요. 4월 30일부터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는 이런 오피스 툴을 열었을 때 우측 상단에 이렇게 코파일럿이라는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웹 버전에서 실행을 해보면 홈 메뉴에서 제일 우측에 코파일럿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이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사이드바로서 코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웹 버전뿐만이 아니라 데스크탑 앱에서 편집하기 메뉴를 통해서 오피스 파워포인트를 열 수 있고요. 마찬가지 똑같은 홈 메뉴에서 제일 우측에 코파일럿 메뉴가 있고 눌러보면 사이드바에서 코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워드에서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워드 문서를 열면은 빈 페이지에 텅 빈 곳에 이렇게 코파일럿 아이콘이 등장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홈 메뉴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이드바에서도 코파일럿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왼쪽에 워드 문서 내부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은 주로 문서의 내용 자체를 작성하는 명령을 입력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우측에 사이드바에 활성화된 코파일럿 기능은 주로 왼쪽에 이미 작성된 문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시킨다거나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는다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MS365에서 워드를 열어주고요. 새로 빈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문서가 열리면 코파일럿 아이콘이 이렇게 항상 떠있게 되고요.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우측에 사이드바가 열리게 됩니다. MS 코파일럿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하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답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MS 코파일럿이란 무엇인가,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고 있죠. 여기서 유지를 누르면 요만큼 작성된 내용이 그대로 워드 파일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배경색을 칠해놨는데요. 이만큼은 이번에 생성한 초안이고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용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지를 누르면 유지가 되고요. 옆에 있는 이 다시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생성된 초안을 버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기존에 있던 초안을 버렸죠. 그리고 다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코파일럿이란 무엇인가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세 꼭지로 만들어줬고요. 보시면 2분의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 초안을 보시면 2분의 1, 아까 작성했던 내용도 여기 있고 2분의 2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생성시킨 다음에 어떤 게 좋겠다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고요. 이만큼 생성을 다 했으면 유지를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워드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다면 우측에 추가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예시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생성했던 글을 다 없애고요. 제가 추가로 지시한 것까지 반영을 해서 다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예시를 추가해달라고 했더니 MS 코파일럿 주요 기능을 설명할 때 문서 작성 부분에서 비즈니스 레포트, 블로그 포스트, 이메일, 소설, 에세이, 강의 자료, 이력서, 커버레터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예시들을 추가를 해줬고요. 문서 수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법, 맞춤법, 표현, 구조, 논리, 흐름 이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예시들을 많이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생성을 해줬네요. 여기서 유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영이 되었죠.
왼쪽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면요.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럿 사이드바와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요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왼쪽에 문서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문서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겠죠. 이렇게 주요 아이디어, 코파일럿이란 무엇인가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약에서는 이렇게 참고했던 레퍼런스 문서가 어딘지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코파일럿이란 무엇인가요?는 이제 1번 레퍼런스를 달고 있죠. 이 레퍼런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1번으로 별도 표시를 해주고 있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요만큼을 참고를 해가지고 요 요약 답변을 생성을 했다라고 출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코파일럿의 주요 기능에 대한 답변은 2번, 3번 레퍼런스가 작용을 했죠. 2번 레퍼런스를 눌러보고요. 3번 레퍼런스를 눌러보면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요 답변을 생성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봤듯이 초안을 생성한 이후에 이 재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초안을 버리고 다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우측에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재생성을 시키면 기존에 작성했던 내용에서 나의 추가 지시를 반영한 문서를 새롭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작성된 글에 대한 부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다 한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하면은 코파일럿 아이콘이 뜨고요. 코파일럿 아이콘을 눌러보면 자동 다시 쓰기 버튼이 있고 이걸 누르면 이 문장을 코파일럿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임의적으로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요 다시 작성한 거를 바꾸기를 누르면 대체해서 입력이 되겠고요. 아래에 삽입을 누르면 원래 글을 놔두고 그 밑에 요만큼을 삽입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다시 작성한 부분을 내가 임의의 지시를 프롬프트로 추가를 해서 쉬운 말로 짧게 표현을 한다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단계를 세분화해서 설명한다라든가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Evaluation Criteria라는 문서가 이만큼 작성이 됐을 때 요거 아랫부분 문서의 빈 공간에서 코파일럿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위에 있는 Evaluation Criteria 이 부분을 평가 절차, 기준, 평가 방식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요거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작성된 코파일럿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요 코파일럿 아이콘이 뜨고요. 요걸 누르고 자동 다시 쓰기를 누르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쓰게 됩니다. 자, 바꾸기를 누르면 대체해서 반영이 될 거고요. 아래에 삽입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도 있고 아래에 새로 쓴 문장이 삽입이 됩니다. 요거를 자동 다시 쓰기가 아니라 프롬프트 작성을 눌러주면 어떻게 수정할지를 입력할 수 있고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짧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작성이 되고 있네요. 코파일럿이 무엇인가요? MS 코파일럿은 AI가 글쓰기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말하면 아까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좀 멋있는 단어였는데 이번에는 사용자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말하면 이런 쉬운 용어를 썼죠. 제가 프롬프트에서 쉬운 단어로 짧게 설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표현이 쉬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지를 눌러주면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안을 생성을 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쓴 이 글을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편집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좀 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여기 비어 있는 곳에서 코파일럿에게 지시를 하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더 많이 추가해달라. 더 많은 활용 사례를 추가해달라.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5, 6, 7, 8 이렇게 4개가 있었죠. 제가 더 많이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템플릿 선택, AI 활용, 다국어 번역 및 교정 이런 활용 방법들을 더 많이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걸 유지를 눌러주고요. 문서 편집을 그만큼을 지워서 9번이 될 수 있고요.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작성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거나 더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하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코파일럿에게 어떤 내용을 작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영감 얻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비어있는 페이지에서 코파일럿 불러와서 영감 얻기를 누르면 앞 뒤에 있는 글의 맥락을 감안을 해가지고 코파일럿이 알아서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추가를 해줍니다. 맨 앞에다가 추가를 할 경우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인트로덕션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제목이 있고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다가 뭔가 추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인트로덕션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를 해준 거고요. 전체 모든 문서가 다 끝나가는 부분에 맨 뒤쪽에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고 영감 얻기를 누르면 이 전체 문서를 마무리하는 멘트를 여기다가 써줄 겁니다. 코파일럿은 내가 설명한 이런 기능들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라는 마지막 멘트를 써줬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블랭크 백지 상태에서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을 알아봤고요. 다음 단계로는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워드에서 코파일럿에게 문서 작성을 시킬 때 우리는 슬래시 버튼을 이용할 수 있고요.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다른 파일에 링크를 불러올 수 있게 생겼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대한 올레길 투어 정보, 숙박업소 정보, 여행 방문 장소 정보 이런 파일들이 각각 준비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코파일럿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이 중에 적당한 숙소, 적당한 올레길, 적당한 관광지 골라서 나의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식의 문서 생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문서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문서를 워드에서 코파일럿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샘플로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고요. K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대한 회사 소개서입니다. 이것도 코파일럿으로 생성을 시킨 거고요. 우리 회사의 특징은 이런저런 거야 라는 몇몇 단어들을 주면서 임의로 만들어낸 회사 소개서 파일입니다. 어떤 컨설팅 실적이 있다 이런 것들도 저는 몇 마디 말만 했고 코파일럿이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렇게 회사 소개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의 재무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RFP도 여기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코파일럿으로 생성을 시킨 거고요. 회사 이름이 AABB 회사다라는 것만 제가 정해줬고 프로젝트 개요, 기간, 비용, 범위, 평가 기준,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달라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 코파일럿이 이런 문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만들고 싶은 문서는요. 이 RFP가 고객사에서 실제로 공고가 나온 RFP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K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나의 회사에 대한 우리가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리 회사 소개 자료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이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 자료 내용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이 AABB라는 고객사의 RFP에 맞도록 이 요구사항에 맞도록 적합한 제안서를 써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코파일럿에게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이 워드 백지 상태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메뉴를 열고요. 여기에 이것은 고객사의 컨설팅 프로젝트 RFP야. 이 RFP 내용에 대해서 제안서를 써줘. 우리 회사 소개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많이 활용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컨설팅 프로젝트 RFP도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 회사 소개 자료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고요. 고객사의 컨설팅 프로젝트 RFP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해놓고 슬래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의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들이 뜨게 되고요. 웹 버전에서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파일 찾아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 파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 RFP AABB 회사 이거를 첨부를 해주고요.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되면서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소개 자료도 알려줘야겠죠. 우리 회사 소개 자료 해서 마찬가지로 슬래시를 눌러주면은 회사 소개서 K컨설팅 최근에 사용을 했었던 파일들은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브라우저 창을 열어서 클라우드에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RFP이고 무엇이 우리 회사 소개 자료인지도 알려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RFP에 맞는 제안서를 써달라 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나오고 있네요. K컨설팅의 재무 컨설팅 프로젝트 제안서, 제안의 개요, K컨설팅에 대한 소개,
K 컨설팅은 이때 설립이 되었고 컨설턴트가 이만큼이 있고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K 컨설팅 회사 소개 자료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분야의 전문이고 이때 설립이 되었다. 컨설턴트는 500명 이상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이 회사 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 RFP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안에 회사에 대한 소개 내용 부분을 이렇게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안 부분도 여기 RFP에서 프로젝트의 범위로서 이런 범위에 해당되는 컨설팅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들을 감안을 해서 제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프롬프트로 완벽한 제안서를 작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서들을 반영을 해서 빠르게 이렇게 나름 타당한 제안서의 초안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생성을 하거나 내가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 것인가 이런 후속 작업들을 하면서 제안서에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구조를 짜고 초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총 3개의 문서를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임의의 회사를 선정을 하셔서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줘 이렇게만 하면 랜덤한 회사에 대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많이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주면 보다 진짜 우리 회사에 가까운 회사 소개 자료가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임의의 컨설팅 RFP를 만들어 보시거나 또는 고객사에서 실제로 공지가 나온 RFP를 샘플을 복사를 해 오셔서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문서를 조합을 해서 나의 회사 소개 자료가 반영된 그리고 고객의 RFP를 타겟팅하는 그런 제안서, 초안을 생성해 보시는 과정을 실습으로서 문서를 만들어 보세요. 코파일럿 인 파워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블랭크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신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만들고자 하는 주제만 주면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주면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과 슬라이드 노트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속 디자인은 MS365에 있는 디자이너 기능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예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고 코파일럿 사이드바를 열면은 이렇게 그 프리셋 메뉴가 뜨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블랭크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메뉴이고 두 번째 프리셋 메뉴가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고요. 또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고 다음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줘 하고 MS 오피스 프로그램의 역사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생성형 AI라서 만들 때마다 다른데요. 보통 뭐 5장, 적게는 5장, 많게는 10장 정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이미지도 AI가 알아서 배치하고 텍스트 본문, 제목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각각의 슬라이드를 열어보면 아래쪽 슬라이드 노트에 이렇게 설명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에는 약간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그렇듯이 코파일럿도 한글보다는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매번 좀 랜덤하게 생성을 하기는 하지만 한글로 여러 번 시켜보고 영어로 여러 번 시켜보면은 영어로 시켰을 때 본문의 텍스트가 조금 더 깔끔한 표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슬라이드 노트 내용도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지식을 끌어내야 되는 좀 어려운 자료를 생성을 하신다면은 한글로도 좀 해보시고 한글로 퀄리티 있는 자료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영어로 생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슬라이드 아래쪽에 노트가 이렇게 꽤 길게 잘 설명이 반영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이 정도 슬라이드 노트면 이 자료에 대한 발표 스크립트로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뭐라고 발표할 것인지를 준비할 때 또는 자료의 내용이 너무 요약이 많아서 너무 심플하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상세한 설명을 더하면 좋겠다 이럴 때 이 슬라이드 노트를 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자동 생성된 슬라이드의 본문 내용을 편집하는 용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파일에서 생성하는 거는 구글 워드에서 마찬가지로 슬래시 버튼을 활용하면 되고요. 슬래시를 하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파일 이름을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불러와서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K 컨설팅이라는 회사 소개서를 워드 파일로 만들었고요.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고요. 1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템플릿을 삽입하지 않고 그냥 만들면 자료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고요. 각 장마다 이미지 하나, 제목과 본문 내용이 배치된 서로 연관성이 좀 없는 자료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마스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성을 한 거라서 이렇게 나름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에 마스터를 적용을 하고 나서 생성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적용을 해놓은 마스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이 타이틀 디자인과 슬라이드 본문 페이지 디자인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마스터 디자인이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제목과 텍스트 또는 이미지 표 이런 게 뿌려질 수 있는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거를 적용을 해놓고 나서 문서를 생성을 시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관성 있는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도 특이한 점은 생성형 AI라서 분명히 타이틀 슬라이드의 마스터는 요거였는데 정확히 요걸로 가진 않고 보시면 제목 슬라이드를 요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마스터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지되는 건 아니고 이런 변형을 AI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젠다 파일이나 본문에 쓰인 파일도 이런 디자인이 마스터에는 없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AI가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스터 디자인에 맞춰서 이미지도 이렇게 각진 오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디자인 자체가 이 마스터를 따라서 일관성이 좀 생기고 이렇게 생성한 문서는 디자이너 기능을 눌렀을 때도 역시나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에 만들어진 슬라이드와 어떤 문양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색감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디자이너 기능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S365에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고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마스터를 적용하지 않은 채 그냥 블랭크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보면은 아무런 디자인도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스터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삭제를 하고요. 코파일럿 아이콘을 눌러서 우측에 코파일럿 기능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다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만들고 싶은 주제를 선정을 해줍니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의 역사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MS 오피스 프로그램의 역사와 주요 특징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총 12장의 자료를 만들어 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영어로 해야지만 이런 걸 만들어 줬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글로 만들어 주니까 편하네요. 자, 각 슬라이드마다 아래쪽을 열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노트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발표를 할 만한 스크립트 형태로 슬라이드 노트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비슷비슷한 디자인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터를 적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은 디자인 자체를 엄청 열심히 애써서 만들지는 않고요. 어차피 디자인은 이 디자이너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미리 프리셋되어 있는 한 2, 30종류의 슬라이드 템플릿 중에서 적당히 골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디자이너 기능을 눌러서요. 각 페이지별로 AI가 만들어낸 템플릿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선택을 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드시면 되겠죠. 더 많은 디자인 보기.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빠르게 바꾸면서 자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또 새로 하나 열어서요.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템플릿을 우리가 고를 수 있고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템플릿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템플릿이 반영이 되었고 색감도 이렇게 녹색 계열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디자인을 골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는 이런 디자인이 깔려 있고요. 그 외에 본문 슬라이드들은 다양한 포맷을 따라서 이게 똑같이 이런 꺽쇠의 디자인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 녹색으로 이 색감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이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디자인 중에서 골랐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에 자료 만드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 파일을 다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슬라이드 자체는 지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자체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보면은 마스터는 다 살아있죠. 마스터는 이렇게 다 살아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자체는 없어도. 이 상태에서 코파일럿을 활성화시킵니다. 홈 메뉴에서 코파일럿을 눌러서 우측에 코파일럿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고요. 두 번째 프리셋 메뉴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요거를 누르시면 프롬프트가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라는 프롬프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 그다음 슬래시까지 입력이 돼가지고 파일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뜨고요. 만약에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 이름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이 없으면 파일 이름 자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나의 원드라이브 또는 쉐어포인트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내가 직접 입력한 파일 이름과 일치하는 파일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속에서 언더바 K 컨설팅 이 워드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전송을 합니다. 제가 프리셋 메뉴에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이 메뉴를 골랐기 때문에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라는 그만큼의 프롬프트가 입력이 됐고요. 그 이후에 슬래시가 입력이 됐고 파일 목록에서 찾아서 240502 회사 속에서 K 컨설팅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이 워드 파일을 열어서 이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적당히 파워포인트라는 형식에 맞게끔 키워드들을 도출하고 주제들을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장의 슬라이드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자, 표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해서 K 컨설팅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소개가 됐고요. 아젠다, 목차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인트로덕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과 서비스들, 비전, 밸류, what we do도 있고요. 왜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나 다른 워드 파일을 가지고 PPT를 생성을 했을 때도 밑에 슬라이드 노트는 이렇게 요런 말로 발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워드 파일의 어떤 부분을 발췌를 해와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고 슬라이드 노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부분으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 불러와서 PPT 만들었는데 이 PPT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워드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편집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이렇게 오리지널 컨텐츠를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혹시 고칠 말이 있으면 이걸 인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편집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 자료에서 이제 디자이너 기능을 열어보면 이 슬라이드 마스터의 템플릿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기능 또한 이런 디자인적인 통일감들이 유지되면서 좀 응용이 된 이런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아젠다 슬라이드는 이런 걸로 바꿔주고요. 인트로덕션 부분도 통일감 있는 디자인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 기능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문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파워포인트로 빠르게 생성을 하고 디자인 편집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슬라이드 노트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AI 툴들, 브루 같은 툴들을 이용을 한다면 이것을 영상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도 아주 빠르고요.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를 PDF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슬라이드마다 그림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각 슬라이드 노트에 있는 부분들을 다 복사를 해서 브루 같은 프로그램에서 발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면 이 스크립트에 어울리는 오디오를 AI로 자동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배경에 이미지가 깔리고 슬라이드 노트에 있던 부분이 나레이션으로서 발표하는 멘트가 되는 이런 영상 파일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Microsoft of huge success and set a foundation for future versions. In 1995,
Microsoft introduced Microsoft Office 95, which was a major upgrade directly within the Office applications.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AI 툴에 익숙해지면 다른 AI 툴과 연계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은 업무 관련된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겠죠. 자, 블로그 글을 PPT로 만드는 것도 금방 할 수 있겠고요. 오픈 AI 홈페이지 같은 데서 좀 어려운 블로그 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통째로 복사를 해서 다 가져와서 다음의 내용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 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그 뒤에 블로그에서 복사해온 글을 전체를 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 내용을 적당히 파워포인트 형식에 맞게끔 주제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PPT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글이 너무 길면은 이게 생성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PPT나 워드에게 일을 시키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의 길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000자까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홈페이지에 있는 멋진 글을 전체를 복사를 해와서 이 프롬프트 창에 다 집어넣으면 이게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요청이 너무 방대합니다. 좀 짧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을 거부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블로그 글을 다 복사해온 거를 워드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 워드 파일 자체를 역시나 불러오면서 퍼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면은 인터넷에 있었던 멋진 블로그 글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핵심 내용들이 배분이 되고 발표할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 좀 빠르게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경우에도 어떤 오리지널 콘텐츠를 반영을 하고 그걸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는지를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만든 이후에 이 PPT를 어떻게 편집을 할까, 뭘 더 생략하고 또는 어떤 디테일을 더 표현을 할까, 이런 편집을 할 때 이 슬라이드 노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집이고요. 슬라이드를 열 몇 장을 다 만든 다음에 특정 한 장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 우측의 코파일럿 사이드바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1903년, 91년, 2007년, 2022년에 대해서 상세 내용 슬라이드를 추가해달라 라고 하면 다음 장에 이런 식으로 상세 내용이 표시된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슬라이드에 대한 편집, 수정 이런 것도 지시를 할 수가 있고요. 나는 표현을 해야겠는데 자동 생성된 슬라이드에서는 빠져있는 특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슬라이드 한 장을 추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한 장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장의 마무리를 위해서 땡큐 슬라이드를 추가해달라 라고 하면 슬라이드 맨 뒤쪽에 이렇게 땡큐 슬라이드도 추가가 됩니다. 슬라이드 추가는 한 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도 할 수 있고요. 특정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 이 각각의 이 블랙 포인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4장의 슬라이드를 추가해달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4장의 슬라이드가 추가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2장으로 분할을 해달라. 그러면 여기 온라인 아트 클래스, 보드게임 나이트 이 두 가지를 각각 한 장씩으로 분할을 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기도 하고요. 폰트, 슬라이드 덱에 있는 모든 폰트를 변경해달라. 이런 명령어도 먹힐 겁니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수십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 폰트 변경은 아직 기능 수행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거나이즈 해달라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렇게 2장, 5장, 6장 이런 식으로 섹션, 구역을 분할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배경 이미지를 변경해달라 이런 프롬프트도 이해할 수 있고 특정한 이미지 한 장을 추가를 해달라 챗봇의 이미지를 추가해달라 랩탑 이미지를 추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추가할 수 있고 이미지를 추가하면 디자이너 기능에서 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또 적절히 재배치하는 디자인들을 추천을 해주니까 원하는 만큼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하고 디자이너 기능으로 재배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PPT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능을 많이 활용을 했다면 우측에 있는 코파일럿 사이드바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해 달라거나 또는 이 PPT 내용을 기반으로 나에게 대답을 해달라, 특정 내용을 찾아달라 이런 생성형 AI와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디자이너 기능은 중간에 보셨듯이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대략 3, 40개 정도의 디자인을 추천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만들어준 거는 이렇게 좀 밋밋하고요. 한 20장 정도의 템플릿 중에서 골라서 반복적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페이지도 많거든요. 하지만 디자이너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우리가 고르면 이렇게 페이지를 좀 빠르게, 다양하게, 예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워드에 만들어 놓은 문서를 불러와서 우리 회사의 슬라이드 마스터까지 적용을 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시키는 과정을 직접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파일럿 in 엑셀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가능하고요. 데이터 모델링도 가능하고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복잡한 함수를 만들기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정리도 가능합니다. 빈칸을 제거한다거나 칼럼을 통합하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한다거나 정렬, 필터 적용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이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엑셀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파일럿이 구독이 적용되어 있는 엑셀을 열게 되면 워드나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홈 메뉴에서 제일 오른쪽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고요. 엑셀이라서 녹색 아이콘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셀 어디에도 코파일럿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버튼들이 없고요. 이렇게 우측에 사이드바를 통해서만 코파일럿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웹 버전이 아니고 데스크탑 앱에서 엑셀을 실행을 하고 있죠. 위에 URL 주소가 안 나오고 이렇게 데스크탑 앱에서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 저장을 안 해놓으면 코파일럿 in 엑셀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에 엑셀 시트가 있고 오른쪽에 코파일럿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엑셀 시트는 원드라이브에 클라우드에 파일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이 코파일럿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에 가서 명령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데스크탑 앱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자동 저장을 켜놔야지만 이 엑셀 시트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고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파일에 대해서만 코파일럿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툴들은 한글화 적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엑셀은 아직 조금 느린 편이고요. 최대한 한글로도 사용을 해보고 안 되면 영어를 섞어서 쓰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서 코파일럿 기능을 해볼 건데요. 이런 편리성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example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Start with an Excel table, 이렇게 try an example 눌러주고요. 그럼 이렇게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캠페인을 누가 진행했고, 이 캠페인의 이름은 뭐고, 언제 시작을 했고요. 이 캠페인의 타입은 뭐고, 어느 정도 예산을 써서 어느 정도 수입, 매출을 일으켰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유저를 타겟을 했고, 실제로 유입을 시킨 유저가 얼마나 된다. 이런 샘플이고요. 누가 실행을 하건 동일한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엑셀에서 지금 이렇게 홀수와 짝수 행에 대해서 색깔을 자동으로 적용해 놨는데요. 이만큼을 하나의 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표를 클릭하면 대화가 가능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칸, 이 표 바깥에 있는 빈 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코파일럿 창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어느 표와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표를 선택을 했을 때만 그 표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표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보시면 어디를 클릭하더라도 우측 사이드바에서 코파일럿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비활성화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의 셀에 숫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표인지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표의 범위를 정해주고 행과 열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지만 코파일럿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만큼을 드래그를 하셔서 삽입에 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A15부터 C17까지의 범위를 표로 만들겠느냐, 머리글, 이 수학, 과학이라는 헤더에 포함되는 행이 있느냐를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위의 표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의 표도 홀수행과 짝수행의 음영 처리가 되면서 표로 인식이 되었죠. 이렇게 표로 인식을 시켜주고 나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코파일럿과 대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위 엑셀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는 만들자마자 바로 이미 표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 안에 어느 셀을 선택하건 이 표 안을 선택하기만 하면 대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코파일럿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리셋 버튼들이 있고요. 데이터 인사이트를 보여달라. 이 포뮬러 칼럼에 대한 제안을 해달라. 어떻게 내가 하이라이트하고 필터하고 소트, 정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프리셋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눌러보면서 코파일럿 기능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인사이트를 보여달라라는 버튼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런치 데이트별로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그려볼 수도 있겠고요. 캠페인 오너, 담당자별로 어느 정도의 사용자 유입을 성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로 그려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파일럿에게 맡긴 겁니다. 네가 알아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왼쪽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우측의 사이드바에서 이런 식으로 런치 데이트에 따라서 레베뉴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이죠. 캠페인을 런치한 날짜 순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Add to a New Sheet라는 버튼이 아래쪽에 생기고요. 이걸 누르면 엑셀에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시트 2번으로 삽입이 되었고요. 오리지널 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표에서 이 런치 데이트와 레베뉴 사이의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 두 필드의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왼쪽 표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피벗 테이블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피벗 테이블도 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고 원본 데이터는 이쪽에 전체 표에 있고요. 이건 피벗 테이블로 조건을 걸어서 보여주기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 창을 열더라도 이 피벗 테이블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삽입된 피벗 테이블이나 그래프는 보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서요. 다른 그래프를 또 받아보겠습니다. Can I see another insight?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럼 또 다른 그래프를 제안을 해주고요. 유저 타겟티드 대비해서 캠페인 타입별로 유저 타겟티드를 얼마나 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역시나 시트에 추가하면 새로운 시트 3번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파레토 관점에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캠페인 타입 세 가지 종류별로 어느 정도 유저 타겟팅을 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로 계속 받아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또 달라 그랬더니 런치 데이트별로 버짓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줬고 어떤 것들이 아웃라이어, 뭐가 미니멈 값이고 맥시멈 값인지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저기 이번에는 이 Add All Insight to Grid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코파일럿이 나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 라는 추천으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6개를 만들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런치 데이트에 따른 레버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게 두 번째 제안받았던 그래프죠. 이게 세 번째 제안받았던 그래프고 다른 그래프들도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이 나름의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시해주는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표를 선택을 하고요. 표가 선택된 상태에서만 코파일럿 대화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캠페인 타입 여기 그리고 버짓 이 두 칼럼을 통합을 한 콤바인을 한 새로운 칼럼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통합한 필드를 만든다거나 부서명과 개인 사람 이름을 통합한 필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필드를 콤바인하는 기능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코파일럿이 엑셀 함수를 만들어서 캠페인 타입이라는 필드명에 들어있는 값 and 중간에 대시를 넣고 and 버짓 필드에 있는 값 불러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인서트 칼럼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엑셀에 반영이 되는데요. 확정을 하기 전까지는 코파일럿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반투명 처리된 값들이 나타나고 인서트 칼럼 버튼을 눌러주면 확정적으로 값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버짓을 써서 어느 정도 레베뉴를 만들어냈는지 그 효율을 측정하는 필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베뉴 나누기 버짓 이라는 필드를 추가하면 되겠죠. 명령을 이렇게 칼럼을 추가해 달라 레베뉴 나누기 버짓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역시나 포뮬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레베뉴 필드 값에서 버짓 필드의 값을 나눠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고 인서트 칼럼을 눌러주면 이렇게 칼럼이 나타나고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차트를 그려달라. 버짓과 레벤뉴 사이의 관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버짓이 책정이 된 캠페인이 어느 정도 레벤뉴를 일으켰는지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버짓 대비 레벤뉴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Add to Sheet를 누르면 시트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 나왔고요.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버짓을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해서 실제 레벤뉴가 많이 나오는 이런 선형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함수 처리하고 삽입하기, 그래프 해서 요 필드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런 복잡한 데이터가 있을 때 초기에 여러 가지 분석을 코파일럿에게 제안도 받고 내가 직관적으로 요 둘 사이에 관계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의미가 있을 거다 라는 추측을 한 다음에 말로만 프롬프트로만 지시를 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편리함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체를 코파일럿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레버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지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레버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디지털 마케팅이다 라고 줬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코파일럿이 분석하기를 캠페인 타입별로 레버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래프를 그렸고 그 중에서 브랜드 마케팅이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비해서 디지털 마케팅이 이렇게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결과를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한 이 캠페인 오너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한번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캠페인 오너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만 지시를 해주겠습니다. 물론 평가하는 방식은 버짓 대비 레베뉴를 얼마나 일으켰냐라는 효율일 수도 있고요. 뭐 얼마나 다양한 캠페인 타입을 진행을 했느냐일 수도 있고 얼마나 단기간에 캠페인 런치를 했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프롬프트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그 지시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고요. 저는 지금은 그런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코파일럿의 판단에 맡기고 그냥 좀 막연하게 캠페인 오너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만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코파일럿 똑똑하네요. 캠페인 오너를 평가하라 그래서 하려 그랬는데 좀 모호하다. 왜냐면 어떤 지표나 정보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명령을 좀 더 구체화를 해보겠습니다. 코파일럿이 후속으로 제안해준 대화를 보면은 여기 있죠? 토탈 유저 타겟티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달라 또는 percentage of total revenue for each 캠페인 오너 캠페인 오너별로 토탈 레베뉴를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여달라 이런 버튼이 있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 레베뉴 중에서 캠페인 오너별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같은 사람이 캠페인을 여러 번 진행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레베뉴 실적치를 합계를 한 다음에 레베뉴 전체 총액에 대한 비율을 구해야겠죠. 이런 과정을 좀 편하게 지시를 해봅니다. 네, 캠페인 오너별로 레베뉴에 대한 점유율을 이렇게 보여줬고요. 역시나 시트에 추가하기 눌러주면은 또 새로운 시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캠페인 오너별로 그래프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줬네요. 첫 번째 나오는 야쿠브 이 사람이 이 정도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이 그려준 차트에서 차트 디자인을 들어가서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줄 수 있겠죠. 원형으로 이렇게 점유율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느 담당자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보여줬는지를 편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 디자인 기능에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서식에 차트 디자인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필터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 H 칼럼 언더 1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데이터만 남으면 되겠죠. 1000이 넘는 요 3개의 데이터가 필터링 돼서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터가 적용이 되었고요. H 칼럼에 보시면 9개의 데이터는 살아있고 3개는 없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터 해제를 눌러주면 다시 원본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필터 D 칼럼 is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만 필터링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D칼럼에 디지털 마케팅인 6개의 값만 남아 있고요.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필터 해제를 다시 해주고요. 만약에 토탈 유저 타겟티드가 이렇게 비어 있다. 이런 비어 있는 값들만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역시나 이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G 칼럼 is empty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비어있는 칼럼 3개만 필터링이 되겠죠? 그러면 그 레코드를 삭제를 해주면은 전체 레코드 중에서 G열이 비어있는 레코드들은 삭제를 하는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었죠. 자, 이렇게 코파일럿 인 엑셀 기능을 살펴봤고요.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서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이 제안해주는 데이터 인사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몇 가지 분석 그래프를 받아보고요. 올 인사이트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칼럼 간의 조합을 통해서 통합된 새로운 칼럼을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의 칼럼 간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함수를 적용한 새로운 칼럼을 추가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요.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정렬, 필터링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B열과 H열 사이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E열과 F열 사이에 시계열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뭐 D열과 I열 사이에 코릴레이션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MS365 챗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S365 실행 화면에서 여기 코파일럿 아이콘이 왼쪽에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자,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다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확장 프로그램,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S365 화면에서 코파일럿 아이콘을 눌러도 챗이 열리고요. 팀즈 기능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팀즈 창에서 나의 대화 목록의 맨 위에 있는 이 코파일럿과의 대화 여기를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똑같죠. 그래서 같은 기능이 이렇게 양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MS365 챗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오픈AI의 GPT-4 모델을 작동을 시키고 있고요. GPT-4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급된 지식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S365 코파일럿의 기능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점점점이 뜨고 있죠. 자, 문서를 검색해 보니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 이 말이 떴다면 이건 지금 MS365 코파일럿이 자신의 프리트레인드 된 지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올라가 있는 저의 파일들을 뒤져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링크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저의 문서를 참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파일, 이런 파일, 이런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저의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교재들이거든요. 이제 교재를 찾아서 답변을 해줬네요. 이번에는 교재를 찾지 말고 웹 파일을 찾지 말고 너의 지식으로 대답을 해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문서를 찾아본다 이런 내용이 안 뜨고 답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점점점 상태로만 머물다가 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문서를 찾아서 답변한 게 아니라 GPT-4의 사전 지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 업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얻어낼 때는 이런 식으로 파일을 찾는 게 아니라 GPT-4의 지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PT-4의 사전 지식을 얻어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같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설명도 잘 해줍니다. 또 저의 문서를 찾아보고 있네요. 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의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들을 찾는 시도를 했지만 마땅한 파일이 안 나온 거죠. 제가 그런 자료는 안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여기 밑에 제 파일을 참조해서 답변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레퍼런스가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밑에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잘 확인하시고 이 답변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후속 대화에 대한 추천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후속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을 불러와서 파일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은 슬래시를 사용해서 사용자 파일을 삽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슬래시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목록이 뜹니다. 최근에 내가 작업을 했었던 파일들이 이렇게 뜨고요. 모두 뜨고 people도 뜹니다. 그래서 파일뿐만이 아니라 나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을 클릭을 해서 내가 이 사람과 주고받은 업무 이력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분과 최근 주고받은 업무 내용 알려달라고 해봅니다. 제가 이분과 최근에 이렇게 업무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도 있고요. 이메일 주고받은 것도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4월 17일에 제가 이분에게 폴더를 하나 공유를 했고요. 이 폴더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주면서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레퍼런스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것도 되고요. people뿐만이 아니라 파일에 대한 대화. 예를 들어서 나이스홀딩스라는 회사의 재무제표 파일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은 파일이고요. 이 회사의 재무 실적 트렌드를 분석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코파일럿 인 엑셀에서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칼럼을 추가하거나 칼럼 사이에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고 이런 함수들을 적용할 수 있죠. 위치를 조정하고. 하지만 그렇게 작성된 엑셀 표, 재무제표라는 표 전체에 대한 대화는 코파일럿 인 엑셀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여기 MS365 챗 기능에 와서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 전체를 인식을 시켜주면서 이 파일에 대한 질문을 하고 트렌드 분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엑셀 파일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 재무 실적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네요. 자산 총계는 20년 대비 21년엔 어땠고 19년 대비로는 뭐 어떻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이렇게 각각의 항목별로 얼마나 증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슬래시를 해서 저의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인식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눌러보면 바로 원래의 소스 파일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19년, 20년, 21년에 대한 재무제표 파일이고요.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두 개의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도 아니죠. 사실은 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인식을 해서 대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두 개의 탭으로 나눠져 있지만 재무상태표 관련된 항목들도 분석을 해주고 있고 손익계산서 항목들도 분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탭을 각각 다 인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의견 이런 것들도 코파일럿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인식을 시켜주면서 이 발표 자료의 내용을 요약해달라 이런 것도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챗 GPT-4 같은 경우에도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PPT 파일을 첨부를 하면 어느 정도 내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잘 해줍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우리가 파일을 인식시키는 PPT나 엑셀, 워드 같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툴로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 정확도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게 되고요. 그렇게 파악된 텍스트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코파일럿이 다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런 오피스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파악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앞으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이나 오픈 AI의 다른 생성형 AI 툴에 비해서 코파일럿이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PPT 파일 내용도 잘 파악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받은 게 있다면 이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우리 팀원들에게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메일 내용도 작성할 수 있죠. 역시나 코파일럿은 똑똑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쓴다, 내용을 요약을 한다, 또는 이 발표 자료 중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 주제에 관련된 내용만 추출을 한다,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숫자 파악, 데이터 분석을 하고 왜 이런 재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정, 추론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고 그런 것들을 MS365 챗에서
간편하게 이런 한글 대화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 초안을 써줬고요. 이 첨부 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달라 라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는 젠틀한 인사도 잘 덧붙여주고 있죠.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미팅이 진행이 된 게 있다면 모임을 불러와서 모임의 내용을 요약을 시키거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주요 의견들을 요약을 시키거나 이런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MS365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메일 내용을 요약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제가 받은 이메일, 아웃룩에 있는 이메일 본문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파악해서 저에게 요약을 해주는 거죠. 코파일럿 자체도 똑똑한 생성형 AI이지만 이렇게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라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시너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내용을 5개의 꼭지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장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플러그인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웹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 웹 콘텐츠라는 플러그인 활성화가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 정책에 따라서. 혹시나 이게 열려 있다면 이거를 열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코파일럿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웹 검색을 하고 그 웹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코파일럿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뉴스 기사 찾아서 요약해줘 라고 프롬프트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뉴스 기사를 찾으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인터넷을 해야 된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코파일럿이 웹 결과 및 문서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웹 검색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파일들도 찾아보고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GDNet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K벤치 주요 뉴스도 찾아왔네요. 이렇게 3개의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뉴스 기사의 내용까지 파악을 해서 저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GDNet 코리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레퍼런스 1번을 붙여줬었죠. 이 1번을 열어보면 GDNet 코리아 뉴스가 이어지고요. 윈도우 10에 코파일럿이 생긴다라는 뉴스 기사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연합뉴스 기사도 눌러보면은 이렇게 MS 윈도우 11 업데이트 버전 공식 출시 챗봇 코파일럿 탑재라는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웹 검색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 비슷한 자료를 내가 분명 만든 적이 있는데 언제 만들어서 어느 폴더에 넣어놨더라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죠. 그래서 찾느라고 시간을 쓰기도 하는데요. 내 클라우드에서 파일 찾아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MS365 코파일럿 관련 강의 자료 찾아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고 있네요. 자, 찾았습니다. 다음 파일들이 검색되었습니다. 템플릿 적용하기 연습.pptx 보시면 파일 이름만 봐서는 이게 코파일럿 강의 자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저 파워포인트 파일 내부에 열어보면 MS365 코파일럿 인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의 마스터 템플릿을 적용해서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재로서는 링크를 안 줬네요. 이번 답변에서는 그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의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파일이 있거든요. MS365 코파일럿 관련된 강의 자료가 30개 정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일부만 찾아주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마찬가지 50개, 100개 검색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쫙 다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있고 먼저 검색된 또는 코파일럿이 선택한 임의의 이렇게 서너 개 정도의 기사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로 기사를 더 달라 파일도 더 찾아달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추가적인 탐색도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한 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찾아주고 있지는 못하네요. 자, 만약에 하고 있던 대화를 중단을 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새 채팅 눌러주시면 기존의 대화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채팅 옆에 점점점 눌러보시면 코파일럿 채팅 있고요. 눌러보면 기존에 내가 했었던 대화 이력들이 이렇게 쭉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대화를 이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에서 제공하고 있는 MS365 챗 기능을 알아봤고요. 이 슬래시 버튼을 통해서 나의 클라우드에 있는 수많은 이 피플, 파일, 모임, 전자메일 등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 특히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인식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거나 그 파일의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강력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웃룩에서의 코파일럿 활용입니다. 아웃룩에서는 코파일럿이 딱 세 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이메일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고요. 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내가 쓰고자 할 때, 또는 완전히 처음으로 새로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쓰고자 할 때 이메일 내용의 초안을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코파일럿에게 초안을 받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타이핑하여 이메일 초안을 썼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약 기능이고요. 인박스에서 이렇게 받은 메일을 열어보면은 메일에 본문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때 코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메일 제목 아래에 본문 내용이 살펴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코파일럿의 요약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인박스의 메일 상세 내용의 요약을 제공을 합니다. 메일을 스캔하고 있고요. 핵심 내용을 찾아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MS365 코파일럿에서 4월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셨으면 X를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이 메일에 대해서 제가 답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회신을 눌러주죠. 회신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메일을 쓰는 내용이 생기고 아래쪽에 메일 보내는 초안을 쓰는 칸 아래쪽에 이렇게 코파일럿으로 초안 작성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프리셋 버튼들이 있고요. 내가 받은 메일 내용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써달라. 또는 코파일럿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을 써달라. 이런 거죠. 제가 질문을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코파일럿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라는 내용으로 초안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내용을 써줬고요. 이게 지금 영어로 써졌잖아요. 이렇게 받은 메일이 영어다 보니까 답장도 이렇게 영어로 써졌고 변경을 한글로 해주겠습니다. 한글로 작성해라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해주고 우측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해줬네요. 코파일럿 4 MS365에 관한 최신 업데이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질문 하나, 둘, 셋, 넷, 4개의 질문을 했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기를 바라며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안을 작성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보관하기를 눌러주면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 보내는 칸으로 반영이 되었고 이걸 그대로 보내도 될 거고요. 보내기 전에 이메일을 제가 잘 쓴 건지 코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초안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바에서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코파일럿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메일 초안 작성하는 메뉴가 하나 있고 코칭을 받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코칭을 눌러볼게요. 그럼 제가 임시 보관되어 있던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쓰고 있던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초안으로 써놓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견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조, 명확성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도록 분석의 관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향후 업데이트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관점에서 검토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파일럿의 코칭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조, 읽는 사람의 감정, 그리고 명확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메일 내용을 검토를 해줍니다. 어조 관점에서 자, 친절하고 존중적으로 쓰세요 라는 조언을 해줬고요. 이 이메일은 코파일럿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하고 감사의 말과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조가 조금 강하고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판단을 해줬네요.
자,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뭐 개발자나 지원팀에게 문의하는 것이니까 좀 더 친절하고 존중적인 어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던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문장 대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쓰면 좀 더 호의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네,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궁금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했고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 대신에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줬네요. 자, 읽는 사람 감정을 좀 케어하는 관점에서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하세요.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명확도, 혹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냐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MS365 코파일럿에 관한 감사와 질문 이런 제목 대신에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피드백과 추가 문의사항이라고 좀 더 내가 쓴 이메일의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고쳐 쓰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의 이메일 내용에 대한 코칭 기능 살펴봤고요. 아웃룩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메일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 이메일 또는 답장을 쓸 때 초안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 초안 내용에 대해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아웃룩에서 코파일럿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